네. 자, 오늘은 이제 강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 한국교육원리학회 회원 몇 명이 와 있는데 아마 친교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를 끝나고 마무리할 때 서로 소개하는 기회를 주겠어요.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나는 질문을 볼 때마다 다가와요. 여러분을 본 것 같아서 고맙다. 그런데 귀로 들어서 입으로 나오는 식 말고 여러분 뇌 속에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실 그 뇌가 저 시간에 있지만은 여러분의 지식일 것입니다. 그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 소재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뇌의 상태예요. 근데 질문을 모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질문에 나오는 거예요. 질문 뇌가 힘든 것은 그 뇌를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꽤 와 있는데 나한테는 이제 그 시간적인 문제예요. 얼마큼 이 질문 내용을 다룰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조정을 하겠지만 먼저 질문한 사람이 자기 질문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하고 아까 그 김자명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 질문이 나오는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내가 답을 하면은 확실한 답을 줄 것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런 건 없어요. 꼭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맨 처음이 오형균 선생님인데 읽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오영준입니다. 질문 3개가 있는데요. 같은 맥락이고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3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1번, 2번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스러운데 읽어보겠습니다. 방상호 선생님께서는 메타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고기잡이와 물고기의 비유를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전자를 과정, 후자를 결과라고 하시면서 고기잡이하는 것이 교육이고 그것을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연마하는 것이 메타교육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 그 다음에 그 문장에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럼 뒤에도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교육은 1. 교육, 소재로서 쓸 때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는 이런 수도계적 속성도 있고 교육계적 속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 이게 첫 번째로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줄게요. 네. 내가 이거라고 시작할 때까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내용 맥락인데요. 교육본 이론에서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는 교육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수도계의 품위 향상에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교육 본의의 입장, 즉 내재 교육의 양태에서는 수도계의 품위 향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도계의 품위 향상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기능주의 교육관도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타교육에서는 고기잡이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교육이 일어납니다. 즉, 2번 의미의 교육에서 그 자체로 즐겁고 가치 있는 활동이라면 메타교육은 더 교육을 잘하기 위함이라는 수도계적 가치를 추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도계적 가치 역시 메타교육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메타교육 역시 교육의 하위 범주로 다룬다면 메타교육에서도 교육의 양상을 규정하고자 했던 이론 체계와 정합성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메타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내재와 외재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교육 역시 교육이라고 한다면 메타교육의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외재적 가치는 수도계의 품위를 올리는 것을 포함한 그 어떤 것이라고 규정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함께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이라는 수도계적 품위 향상이라는 목적 혹은 가치의 확인 및 실현은 여타 활동으로 가능하기 힘들 것이므로 이건 가정뿐인데요. 그 활동만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라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내재적 가치에 속할지 외재적 가치에 속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서 제가 보면은 시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외재 가치를 구분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걸 관련해서 3번에도 좀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내재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그 자체로 즐거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 교육이 교육의 하위 범주라면 메타 교육의 내재 가치 역시 그 자체로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메타 교육의 외재 가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 논의 갖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나 교육의 양태에서 교육의 양상을 연구합니다. 교육 본이론에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양태를 외도교육, 공덕교육, 예제교육으로 구분합니다. 공덕교육은 수도계의 품위 양상을 본의로 하며 이때 교육은 수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공덕교육의 양태에서 수도계의 품위 양상이 그 개인이 이후에 경험하게 될 교육의 품위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메타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교육을 더 잘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메타교육은 소재로서 얘기할 때 교육의 품위 양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덕교육의 양태를 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메타교육에서는 일반적인 공덕교육의 양태와는 달리 소재에 해당하는 즉 1번 교육의 품위 향상이 곧 이후의 교육활동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메타교육은 외도교육, 공덕교육, 예제교육의 양태로 설명하기 어려운 양태를 지닌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메타교육이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가치로 판단했을 때 공덕교육에 근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육본이론에서는 교육을 놀이로 자주 비유합니다. 놀이의 소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메타교육은 소재가 무엇이든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동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즐겁게 놀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은 수도계적 품위 향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목적과 수단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교육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타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이라고 규정한 순간 수도계의 품위 향상이라는 본인의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교육은 공덕교육의 양태로 설명되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밑에서 의견도 들어봤고 거기까지로 충분히 질문의 취지는 됐고 맨 위에 그 1번 질문이라는 것은 메타교육에서 결국 교육의 소재가 교육인 경우 그죠? 그렇게 되면 교육이 특수한 종류의 수도계로서 규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 그런 질문은 계속 나오는데 조금씩 더 공격적인 질문이 나와. 그러니까 그때가 기다리고 두 번째는 메타교육은 더 교육을 잘하기 위한이라는 말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지. 그런데 내재적인 가치를 느끼지
희한했어. 지금 오 선생이 아까 내지적인 가치로서 메타교육을 생각하지 않는 거. 자꾸 그 교육을 잘하기 위한 얘기 나오던 그런 느낌을 받았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내가 그렇게 썼나? 어디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내적 가치는 메타교육은 아이들한테 있다고. 그 다음에 그 기능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오 선생 생각에는 메타교육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메타교육이라고 별도의 무슨 다른 개념이 필요하잖아. 개념이 자꾸 많아질수록 이론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돼. 자꾸 그 보조과서를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교육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메타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내재와 외재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그때 그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꾸 의문이 생기는데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오케이? 넘어가고 김유림.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전공하고 있고요. 교직과정도 취하고 있는 김유림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 제 마음과 머릿속에는 학문이나 학문적 이론들에 대한 회의감이 녹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업하기에 그쳐서 추상적인 언어로 작업하는 것들이 과연 현실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지금도 이 똥물과 같은 생각이 모두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 똥물이네.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께서 교육 재생산 이론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저희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학교 밖의 사실과 학교 안의 사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불편한 사실 또는 제 생각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불평등 사회 그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교육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런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새로운 인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문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가 하나 질문이죠.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고 이 친구가 알까 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꽤 먹었다면 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이가 어리니까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런데 그 현실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다거든. 현실 사회라는 게 뭘까? 그 단일한 세계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세계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 사회의 어떤 도움이라고 할 때 그 현실 사회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겠지. 예? 도움이라는 말도 다 다양하게 이해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 교육과 환경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 사회의 어떤 것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렇죠? 여기는 도움이 되고 저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사회 재생산에 대해서 불편한 사실, 잘못된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편해? 왜 불편할까? 왜 잘못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회 불평등 계층들이 학교를 통해서만 그렇게 재생산되고 있다고 저는 실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실들이 저는 좀 불편하게
사회 정의에 비춰봐서 옳지 않다. 네. 그 논리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개념적으로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시켜 들어갔어. 오케이? 근데 또 하나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단지 상하탑에 갇혀 추상적인 언어를 작업하고 이게 있잖아. 근데 사실은 지금 김양이 잘 모르고 있는데 학문의 세계라는 게 있거든. 그 학자에게 정말 심각한 실제야. 지금 그 사회 현실이라고 보이는데 그것도 실제지만은 학문도 학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실제라고. 그러니까 언어 놀이 이런 정도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학문도 하나의 실제고 학자가 되려는 사람한테는 가장 심각한 실제야. 그러니까 학문이 있고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학문이 실제의 한 종류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있어요. 학문의 목적이. 우리 강의도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편인데 그건 뭐야 목적은? 대상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들어도. 그렇지. 지금 강의도 실제 그게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언제나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다. 그렇지? 근데 추상적인 언어라는 말을 썼거든? 근데 인간은 이상 누구나 추상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그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 근데 상식을 기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상식이 가장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느낌은, 의미가 규정되지 않은 가장 추상적인 사고보다 그걸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학문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추상을 어떤 것으로 추상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문제지, 추상을 떠날 수가 없어. 그렇지? 또 그와 관련하여 내가 학문적 지식이 상식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말을 내가 했어요. 그런 말 했지. 그 정도 유래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게 학문의 목적인데 학문의 실용성이 또 없는 게 아니야. 있다고. 그러면 학문이 잘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는 연구의 과제죠. 그렇잖아. 미리 규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연구의 과제라고. 그러니까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식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식용이니까 학문이다가 아니라고. 이게 유형성 기준이 있다고 그랬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학문의 실용성은 무한대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 학문 그런데 순수 학문의 응용력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말을 쓰기 싫으니까 순수 학문이라고 쓴 거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응용 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응용 학문이라는 것은 특수한 목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학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응용 학문이라는 게 많지. 그렇잖아. 경영학이라든가 무슨 공학이라든가 다 응용 학문인데 순수 학문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거지. 그리고 순수한 학문의 무한대한 용도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것을 이용한 것이 불가한 거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 학문에 대한 이해가 좀 빨라야겠어. 있어야겠어. 오케이? 학문하는 놈은 쓸데없는 놈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혹시라도 또 추상적이다 생각하지만 당신도 추상적으로 산다. 근데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사느냐 혹은 상식을 토대로 사느냐 혹은 신화를 토대로 사느냐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케이? 지금 내가 볼 때 김유림은 학문 밖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 친구를 내가
받고 느낌이 말이지.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간단하고 어리석은 질문 또 한 가지 있지. 읽어봐. 이와 관련하여 이제 간단한 어리석은 질문 하나만 해볼까 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그 자체의 내재적 동기와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저도 지극히 당연하고 저희가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혹시 여건을 바르게 고쳐나갈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공감해요. 여건의 탓이다. 이거야말로 진짜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문제는 여건이라는 게 마음대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과 판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여건.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연구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여건이 있죠. 그렇잖아. 근데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그 컨트롤의 주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를 텐데 그 주체 나라로 컨트롤을 해나가겠지. 그렇지? 여기서 그걸 다 처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신현화 선생. 네. 질문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생각해보니 이게 채용 구조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좀 너무 주관적인 변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1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객관이야, 그렇게. 우리 주관을 다루고 있어요. 오케이. 네, 교육 논리론에서 교육은 하와와 상부가 일어나는 과정이며 하와와 상부는 각각의 내재를 따르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가르친다거나 설명한다거나 전달하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하와와 상부가 일어나는 교육의 공간 중에 그 미술관을 예로 드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작품을 소재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큐레이터나 작가는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이 당혹스럽지 않도록 작품에 대한 정보를 단지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와의 내재율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큐레이터의 경우는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작가를 하더라도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와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풍미와 표현들을 말씀하실 때 작품에는 원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석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작가가 전달하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경우에서는 하와가 그러나 그럼 이러한 보편적인 경우에서는 하와가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일방적인 미술관이 있는 건 아니죠. 특수한 미술관이 있는 거지. 특수한 미술관이 있는 것이고 마치 특수한 학교가 있듯이. 그런데 지금 신하나 선생이 묘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하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와하는 것도 있겠다라는 거죠. 내가 간단히 예를 들었던 것은 그 미술관 관장이 있는데 큐레이터 정도가 아니라 교육관이 따로 있대. 별도의 교육을 시킨대요. 그 교육관에서. 그런 걸 두 번에 한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미술관은 교육의 내재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교육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오케이? 그리고 미술관은 미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공간으로서 거기는 정치, 사회, 경제 다 있다고. 문화, 종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 경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칭에 좌우되지 말라고. 오케이? 미술관은 오로지 미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도 교육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내가 예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문장을 고치고 싶은 게 있는데, 작가가 전달하는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고를 일어난다고 봅니다. 마치 작품에 대한 정보가 소재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고쳐보란 말이죠. 상고를 하는데, 이게 상고의 내재도를 따르는 활동을 하는데 작가의 작품을 참고한 거죠.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무슨 작품을 무슨 상고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고를 하는데 작품을 참고하는 거지. 교과서도 마찬가지야. 교과서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놈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했거든. 상고하고 하하하는데 교과서를 이용하는 거지. 이 어떤 한도 내에서.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학교 안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듯이 교육관에, 미술관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고 그 중에 어떤 상과 하와 내지를 따르는 걸 보고 그 공간의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 오케이? 1번 답 됐어요? 뭐 2번. 네, 이번은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정체성 문제와 좀 관련을 지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의 경우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등교육이 왜 특수한지에 대해서는 누구와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 문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교육 본이론을 접하면서 초등학교 교육이 중등학교 교육과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과 극, 완전히 교육 공간이거나 완전 그렇지 않거나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본이론으로 본다면 이러한 체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 교육 하나의 수독에 특정 학문에서 선진일 수 없는 자연히 교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이 일어날 수 없는 제도인가의 문제입니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특정 학문을 전공한 자, 이것을 품위가 높다고 해야 하는지 여부는 좀 잠시 더 접어두고 합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현재 초등학교는 비교적 낮은 학문적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이라는 수도계에서의 품위가 높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교육의 품위가 높은 하와자가 교육의 소재로서 비교적 낮은 학문적 소재들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것은 학문에 대한 품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소재로 교육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드는데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우선 신윤아 선생이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구분하고 있어요?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우리 개념에는 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 교육은 달라요. 후자는 초등학교 가운데 교육과 학교가 중첩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칭한다고. 이해가 돼? 지금 그랬잖아. 학교 교육하면은 학교하고 교육이 중첩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운데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란 말이지. 머리 잘 안 들어가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배운 바에 하면은. 그 다음에 초등과 중등의 차이가 뭘까? 그 앞에 있는. 그렇죠? 그게 복잡해. 그게 간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한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야. 초보와 중보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차이도 있고 에코로지 아주 차이가 다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이 한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소재의 수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중등학교 교육의 소재가 초등학교 교육의 소재보다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분류는 소재 중심으로 되어 있죠. 교육 중심으로 된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근데 교육 중심으로 또 그걸 바꿀 수가 있지. 내가 내 책에서는 고급 교육과 저급 교육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잖아. 그런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초등학교에서 고급 교육이 진행될 수가 있고 반면에 어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서 저급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가능하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소재의 높낮이가 아니라 소재가 소재답게 내재에 비해서 적용되느냐가 문제죠. 고하가 아니라 그 얘기는 이 강의 시간에 내내 얘기했던 거군요. 교육의 소재와 관련해서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직 좀 모호하다면 이제 최성욱 선생님이 가르칠 기가 있네. 그래서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다고. 오케이. 이지은 선생. 이지은 선생 어디 있어? 안 왔나? 안 나온 거구만. 보는 게 틀림없어? 안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박승배 선생. 질문이 5개인데요. 1, 2번은 같은 것입니다. 첫째, 장 교수님의 생각과 주위의 생각이 어느 지점에서 일치하고 또 강의 도중에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치하지 않는지. 거의 다 하나씩 나갑시다. 근데 나는 이 주의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모르니까 나하고 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 과제가 아닌가. 박 교수가 한번 해보지. 만약에 자신 있으면은 권장하고 싶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장상호는 교육학의 자율화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열심히 했고 두이는 사실은 교육학보다는 철학에 더 관심이 많았고 철학의 재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건 목적의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은 1번의 연장이라고 빼겠습니다. 세 번째요. 이거 연장이 아니에요. 그것도 읽어보시죠. 2번 이거 이유. 다 읽을까요? 아니 말 다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제 판단인다까지. 예. 질문 그 영어 다음부터 주의가 가르친 장상호의 주의가 가르친 길을 따라 여행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이에요? 예, 장사 그렇습니다. 저는 그 뒤를 읽으면서 저는 뒤의 전문가도 결코 아니지만 제가 읽은 텍스트 속에서는 뒤가 가르친 길을 장상호 교수님께서 여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장 교수님이 쓰신 용어를 뒤는 쓰지 않았지만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이 아니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장 교수님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썼을 뿐 장 교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지점부터 누군가는 더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는 주의가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주희한테 내가 놀랐어요. 주희가 가르친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주희의 아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그 본인은 얘기할 때 한 번도 주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서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그
기존 교육학의 한 아류로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기 교육학의 한 부류로 장사함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의도하는 바의 역행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의를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유사한 거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나? 그러니까 교의는 교의고 장상어는 장상어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식의 논문을 쓰면 안 된다. 내가 따라가 본 적도 없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가별적으로 인정하고 그 중에 어떤 데도 공통점이 있다. 어떤 것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오케이? 나는 아무튼 간에 내 교육 본의로는 제1기 교육학을 다 부인하고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성립이 됐다. 따라서 나를 어떤 기존 교육학의 한 아리로 취급하지는 말라.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오케이, 3번 질문. 교육 본의론에서 포착한 그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기 교육 학자들, 그러니까 교사 양성가들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학도 그 나름대로 일교 학문이지만 그 학교에 대한 학제적 연구로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교학 전공자, 학교학과 교육학을 동시에 두 개를 전형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네, 교사 양성 집단에서 필요한 지식은 학교학, 교육학만뿐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겠죠. 뭐든지 좋아요.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면은 굳이 학교학과 교육학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려면은 학교학에 대한 개념의 의의가 완전히 달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학에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더 좋은 말이 있으니까 그 좋은 말로 바꾸고 그럼으로써 학제 연구에 의미가 있다. 학교학에서 아직 밝히지 못한 측면을 교육학이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학교학처럼 교육이라는 말을 마음대로 쓰는데 거기다 보완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학이라고 할 땐 정말 학교학이어야 되고 거기에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오히려 혼란스럽다. 보완관계보다는 갈등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학교학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교직학 그런 말도 있고 좋은 말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교육사회학이나 사회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 이라든가 사회적 사실을 다루는 이류 학문이라든가 이런 좋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서 보완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학교학 속에 이를테면은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행정학, 심리학 이런 게 있다면은 그때 교육이라는 말은 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학을 다 추가하면은 보완관계가 성립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5번 들어갑시다. 4번. 교육의 수레바퀴로 표현되는 교육 본의론에서 포착한 교육의 모습은 현상의 기술 또는 현상 포착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은 소위 바람직한 교육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처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판단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옳게 판단했는지. 예. 근데 이제 바람직한 교육행위가 또 뭐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강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 활동이라는 게 있고 그걸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냥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행위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 활동, 교육 행위가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그 교육 활동, 행위를 평가하는 그 바람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이 돼요? 예.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처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데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개념 체계일 뿐 좋아요. 거기까지. 그보단 일뿐이고, 교육 행위는 사실은 개념 체계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점에서 나를 이해했다면은 옳게 이해한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 행위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체계, 개념 체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필연적으로 개념 체계를 갖지 않고도 인류 역사상 교육 활동을 잘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 준다면은 난 박 교수하고 억울해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 수많은 연구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의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실험 연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현상학적, 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일기 교육학은 흔히 이제 실증 과학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기로 하려고 했는데, 이기 교육학은 그렇다면 문학, 정치학, 역사학과 같은 학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오케이. 그것도 교육학의 실험 연구가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으로 볼 때 지금 고유한 개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돼야 된단 말이죠. 개념이 있고 이제 사실에 대한 판명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지, 교육학이 시험 연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형편으로 보면은 경험 연구가 앞서고 있는데 개념도 없이 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경험 연구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나를 얘기했다고. 그렇죠? 이제 그 점을 이해했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학이 어느 계열로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질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인문학과 사회학의 경계가 분명한 건 아니야. 집단이 이제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형 토론은 일단 사범대학에서 떠나야 된다는 건 한 가지고,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의 그 불행은 사범대학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일단 사범대학을 떠나야 되고, 간다면 인문대나 사회대로 가는데, 글쎄 모르겠어. 어떤 측면 두고 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회대 정도는 좋지 않을까. 경제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또 무슨 이 사회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총장이고 정권이 있다면은 너희는 사회대 쪽으로 붙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런 정권이 없고 그런 프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서지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명여자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서지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오영민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포미는 체험 구조이기 때문에 언어적 소통을 통해 포미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고, 또 단순히 언어적 표현을 모방하는 것과 그것이 지칭하는 체험을 구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느꼈는데요. 철학의 경우에는 포미의 체험 구조를 실험과 실습 등의 체험을 통해서 표현하고 체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소통에 의한 전달이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언어적 소통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철학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수도계가 철학 이외에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풍미의 전달과 풍미의 체험이 가능할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도 어렵으니까 넘어가고, 언어적 소통을 하는데 철학은 그 언어적 소통이라는 게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죠.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한국 철학 특히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 그러니까 철학의 목적은 무슨 플라톤 배우고 하이데거 배우고 무슨 소설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고. 철학적 사고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는데 플라톤인지 무슨 하이데거인지 무슨 누군지가 동원되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큰 착각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 철학에서 자기 철학관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구 이름 대가지고 그걸 추종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지금 문제야. 그걸 철학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철학적 사고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철학의 목적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이지학의 전형인 것이 바로 거기에요. 지금 철학 분야라고. 그런데 가령 플라톤의 예를 들어봅시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게 고정된 의미가 있어요? 마치 거기에 어떤 콘센서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플라톤의 사상에 그런 글들이 있고, 그렇죠? 있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정석적인 해석이 있는데 그 정석적 해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그러니까 문헌 텍스트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그렇죠? 그 해석의 차이를 소재로 해서 교육적 교습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야 되겠지. 하이데거가 배우고 헛소리 배우고 뭐 배우고 게 아니라 철학적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그들을 동원하는 거죠. 여기에 그 한국 철학의 비극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학을 소재로 하는 교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헌상으로 있을 거고, 거기 해석의 차이에서 철학적 사고가 확장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 좀 힘들지? 이야기가 너무 지금 철학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는 그 말에 지금 비극을 내는 거야. 철학 교육에. 그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교육의 소재 선택과 가치에 관한 질문인데요. 교육의 소재는 독점하거나 강요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주체는 각 개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은 수도계의 풍미를 소재로 하여 이루어지며 수도계의 범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따라서 교육의 소재 또한 무궁무진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수도계적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자칫 잘못하면 교육의 소재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 또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육의 소재는 무제한적이며 그 소재의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있다. 또 교육의 내재율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
비도덕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과 윤리나 도덕 등의 문제는 별개이고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윤리인가의 문제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교육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서 교육적인 활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교육만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중요해. 그러니까 교육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내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다. 이건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비도덕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야. 그러니까 도덕 아닌 것.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도덕 이외의 교육 소지에 될 만한 게 너무 많죠. 학문과 예술. 그것도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비도덕이라는 말을 윤리의 어떤 수준이라고 본대. 그렇죠? 낮은 데서부터 악부터 성까지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는 거지. 그러면 얼만큼 비도덕적이고 얼만큼 도덕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것이 교육의 소재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도덕이라는 소재의 측면에서 종류상 어느 정도의 비도덕이 도덕적 품위가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그 말 알겠어요? 지금 상당히 그 머리를 잘 굴려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비도덕이라는 게 도덕 아닌 다른 수도계를 포함한다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 도덕의 차원에서 선과 악 중에 어떤 중간일 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자고. 오케이? 뭐 그게는 끄떡끄떡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 질문.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 지금 소매치기 얘기를 하고 그러지? 그건 나중에 또 나와.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얘기할게. 새로운 질문. 이 질문이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상과 양태를 교육에서 구분을 하셨고 또 양태를 통해서 양태 안에서 양상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또 교육의 양상에 대한 개념 없이는 교육의 양태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교육은 양상이 아니라 양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그러한 양태를 통해서 양상에 대한 개념을 양상에 대한 개념을 추정하거나 어떤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거기서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양상이 꽤 어렵게 얘기했는데 내가 일부러 이제 교육을 논의할 때 구분을 하려고 했고 어느 경우나 이론적으로 포착되는 세계를 이제 그 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개념으로 쓰면은 그리고 그 이론 밖에 변인이 같이 섞인 것을 양태라고 한다고 보거든. 예를 들면은 피사탑에서 모든 물건을 던지면은 같은 속도로 떨어집니까? 실제로? 같은 속도로 안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원리는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잖아.重力의 법칙에서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때문에 같은 속도로 떨어지지 않는다의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르게 떨어지는 걸 보고 거기에 같이 떨어진다는 사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꼭 양태로부터 양상이 연구가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또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이해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육의 품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건 사실 연구 주제예요. 지금 다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 본이론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논의하는데. 왜냐하면 교육 본이론은 교육 발전의 한 단계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양상을 교육 본이론에 고정을 시킨 거지, 교육의 양상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내 이론 체제 내에서는 고정된 걸로 보죠. 양태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어떤 다른 연구를 보면은 교육의 양상도 변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 교육의 품위라는 것이 확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교육 본에서 교육의 품위를 얘기한다면 아주 협소하게 정의할 수밖에 없어. 억지로 한다면 이를테면 그 외도교육의 양태, 무슨 공덕교육의 양태, 내재교육의 양태, 내재교육의 양태에서 내재교육에 일치하는 정도, 이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게 제한된 범위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교육의 양상도 변한다는 어떤 연구가 나온다면 그 폭은 훨씬 넓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연구 과제다. 이렇게 봐주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교육의 품위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미리 그런 얘기를 하자고요.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세속계의 실용적 가치라는 걸 했죠? 그렇잖아. 수도계의 가치하고 세속의 가치 얘기할 때 내가, 수도계의 가치는 고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인생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있다, 이거든. 근데 세속계는 고유한 가치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내재적 가치가 그 안에 있느냐, 이건 의문스러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부귀영화 그 안에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삶이 편리해서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추구할 만한 인간다운 측면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한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지. 품위를 인간으로서 간단히 실현시키고 소지하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것, 수도계의 가치라고 그런다. 그렇게 보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교육의 범위를 자꾸 확장하는 것은 싫어요. 나는 가능한 한 줄이고 싶어요. 다른 것과 구분하는 방식으로. 그런 게 내 취지다. 내 이론적 입장이다. 그렇게 보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권지혜 선생. 권지혜 선생 없나?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울 때 교육이라는 것은 선진과 후진이 자율적으로 서로 의지를 가지고 하와 상부를 할 때 발생한다고 이제 배웠는데, 그렇다면 제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상부 의지가 전혀 없는 후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후진에 대한 선진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하와, 예를 들면 뭐 강요된 타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활동 이후에 후진의 어떤 품위가 변화가 되었다고 했을 때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게 의지가 없었으니까 교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교육의 양태로 봐야 하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조금 관련해서 저는 이제 책을 생각해 봤는데, 일반 자연인이 자신의 형통보다 높은 수준의 책을 혼자서 상부하려고 할 때, 여기서 상부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비록 책이지만
책의 내용인 저자의 주장을 하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우선 강해전 타격이라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무슨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얘기 나오는데, 저자가 만약에 하와자라면은 저서 안에서 하와의 내지를 따라야 돼요. 근데 하와 내지를 그 저자가 따랐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거든. 대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책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책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웁니까? 그 책은 어떤 품위의 표현이고, 이를테면,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해석이 품이죠. 그렇잖아요. 각 개별적인 해석이 품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글이나 말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고 가르친다는 말을 정말로 쓰지 말자는 거죠. 그 표현에 저변에 있는 품위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품위가 교육의 소재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배운다. 그 말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생각이요. 그 글에 표현된 품위를 배우는 거죠. 소재가 되는 거지. 배운다기보다 상과 하와의 소재가 되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어떤 텍스트나 고정된 의미가 없어요.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텍스트 안에 환상이, 신화야 있을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한 해석인 거죠. 저자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독자의 A의 해석이 있는 거고, 독자 B의 해석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정석적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견 있으면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또 2번. 네, 이번에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예시를 들을 때 생각이 든 건데, 이제 수준별 수업의 경우에 교육본 이론의 순차와 역차의 원리를 보았을 때 교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건이 특정 학생들에게는 자존감 같은 것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가령 교육 소재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거나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서의 여건은 오히려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우선 그 수준별 수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근데 지금 수준별 수업이라는 어떤 학교 안에 프랙티스가 있다. 그건 그냥 그것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만약에 순차와 역차의 내재류를 고려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준별 역차와 순차의 논리에서 운영되는 어떤 프랙티스가 있다고 할 때 거기는 항상 여건의 문제가 있다. 물론 지금 질문자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죠. 그건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항상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실천에 옮길 때, 현실 세계 때 실현시킬 때. 그래서 무슨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고 상당히는 또 검증을 요한다. 아까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선언적으로 부정된 게 아니라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질문 3. 3번은 품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건의 평가와 기능의 평가라는 것이 있고, 이것의 둘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기능의 평가라는 것은 품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품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품위의 평가라기보다는 교육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것인지, 그리고
품위를 높여주는 것이 교육의 기능이라고 봐서 그러면 교육과 품위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품위를 평가할 수 있을 건지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품위는 그 자체로서 그 내재적 평가가 필요하다겠죠. 그때는 수도계적인 평가죠. 그렇죠? 근데 교육 입장에서는 외재적 평가죠. 그렇잖아. 얼마큼 품위를 높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도계를 외재적 평가 가운데 교육의 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교육의 소재로서의 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 그것은 수도계의 품위의 높낮이와 상관이 없다.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품위의 높낮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적 교섭이라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세 가지를 구분했으면 좋겠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꾸 우리가 머리가 써야 되는 것은 서로 혼동돼서 안 된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구분을 해야만 사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품이라는 것은 수도계에 속하는 속성이죠. 그리고 그 수도계의 내재적 평가로 의하면 품위가 높을수록 좋고 품위가 낮을수록 나쁜 거죠. 그렇잖아? 근데 수도계의 입장에서 교육 평가는 외재적이 아니에요. 외재적이죠? 또 교육에 내재적인 것이 수도계는 외재적이고. 근데 교육에서는 품위를 소재로 취급한다. 수단으로. 그것은 높낮이와 상관없이 교육 주체의 품위 순위가 어떻게 해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품위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교육적인 관여에 포함된다 해서 교육적 관계에 의한 품위의 우위, 열등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를 우리가 다뤘다고. 그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각각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 다음에 배현주 선생. 네, 서울예술대학교 배현주입니다. 저는 질문이 3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앞에서 또 강재 선생님이 하신 거랑 질문 내용이 조금 비슷한 것도 있기도 한데 일단 1번부터 읽겠습니다. 같은 혹은 유사한 분야와 교육의 가치를 가진 개인이 모여서 공동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창구와 하와의 단체를 가정할 때 교육의 내재율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 모두가 동시에 아니면 또 혹은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형품을 체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내재율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없고는 과정, 비교적 광범위한 시간대를 전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혹은 구성원 모두가 차상품의 체득이 있을 때 비로소 교육적 결석이 있었던 집단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첫째 문제죠. 네. 그건 단체라고 해서 내 입장에서는 교육의 여건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교육의 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 한 단체의 집단적 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정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체가, 그 공동체에 소속한 개체가 교육의 주체다. 그리고 내 얘기는 단체가 교육의 주체가 되기도 힘들다. 내 입장은 개인이 이 교육의 주체고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학적 개념으로 여건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요. 오케이. 2번. 책을 쓴다는 일은 하와 의지가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저술의 과정에서 그 저자에게 상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저자가 또 미래의 독자들에게 청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술은 기본적으로 독행 하와일 거라고 미래의 독자를 상정을 하게 하고 독행 하와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래의 독자가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걸 상고할 때 그 책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난다면 이 독자는 독행 상고를 하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 미래 시점에서 교육은 더 이상 독행 하와나 독행 상구가 아니라 그 상구 하와가 합쳐진 그 합동 교육이 되는 것인지 그게 시차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텍스트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말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제발 그건 좀 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건 어떤 통일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상부 활동을 하면서 하와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무엇을 잊고 있는 게 상부 활동이고 쓰는 것이 하와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너무 간결하죠? 그렇게 좀 사고를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글을 배우고 글을 가르친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온갖 착오가 일어나고 애들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3번. 교육계와 소속의 세속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교육계 소속의 세속계가 본래 그 어떤 속성이 있고 그 속성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 본인의 이해를 통해서 그 속성을 알아보는 그 문제랄까 그 프레임 같은 게 생기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 개의 구분이 자기 머릿속에서 창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때 창조된 개의 구분은 당연히 이렇게 세계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이해가 지금 제가 제대로 너무도 마음에 드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교육계 수독의 세속계라는데 그게 내 교육으로 밖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교육 본거 안에서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수독의 개념이 어디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걸 적용한 것이 아니라 내 교육 분야 안에서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따로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내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내 이론 안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했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고 김상현. 네,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육의 동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교육 권위론을 정립하시면서 다른 학문의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하셨는데 교육의 동기라는 용어가 사실 제가 좀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이게 혹시 심리학으로 파견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중3권을 다시 찾아봤는데 거기는 보면은 특정 분과 학문의 독점 영역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간단하게 언급이 된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분과 학문의 그런 연구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이 학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영역일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궁금해졌던 것이 동기를 연구하는 거랑 학교를 연구하는 거랑 과연 같은 경우인가? 학교를 연구하는 것처럼 학교는 어떤 하나의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동기라는 것도 과연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예. 우선 동기가 심리학적 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드시 그런가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에서 우리 내재변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걸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한다면 반드시 내재변이 아닌 걸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교육의 내재적 동기라고 할 때 굳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썼어요. 그러니까 더 검토해 보던 문제다. 왜냐면 교육학적인 동기론이 있냐, 또 그런 거 의식하면서 썼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만 심리학에서 교육의 동기는 다루지 않는다. 이건 분명해요. 설사 심리학적인 동기 개념을 쓴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동기를 다룬 적은 없다. 그 정도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 이들 인식, 동기, 가치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지? 그 답이 질문이 그래. 그런데 지금 비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김상현은 이를테면 내가 다시 김상현한테 물어요. 노란색과 사각형의 차이는 뭡니까?
노란색과 사각형의 차이는 뭐예요? 그게 비교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범주가 달라. 하나는 색깔이고 하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범주끼리 비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범주가 들어가는 것이고 인식, 동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간 특성이 그 차원이 돼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측면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범주 착오를 하고 있어요. 비교상. 또 하나는 비교를 한다고 해도 같은 범주라고 할 때도 위계의 차이가 있어요. 동의 개념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요. 그 무슨 말인 거니? 내가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사람과 여자의 차이가 뭐야? 사람이 여자의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지. 그 하위 개념끼리 비교를 한단 말이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구분되죠. 그런데 남자와 인간과의 차이는 하위 개념이 때문에 내포가 되잖아.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다고 할 때는 동일한 범주고 동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게야.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 오케이? 난 깜짝 놀랐어요. 교육과 이들 인식, 동기, 가치 차이가 뭡니까? 할 때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그 비교의 그 방법,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건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이 나오죠? 2번. 2번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잘못 질문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문... 한 가지는 있어. 품위의 양상과 양태라는 말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모릅니다. 근데 이 강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품위의 양상과 양태도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품이더라도 그 사람의 가령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 안 그래? 가령 같은 바둑의 수준이라고 해도 어떤 건 공격형이고 어떤 수비형이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되게 그들의 실력은 비슷하다. 이와 같이 그 양태는 달라진다는 거죠. 온갖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김상현 군의 질문 가운데 품위 양상은 항상 일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교육 본인의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러나 교육의 양상도 변한다는 어떤 연구가 있다면은 양상도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내가 양상을 고정시키지 않고 왔다 갔다 얘기하면 논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의의 편의상 하나의 양상을 교육 본론에 고정시켜 놓고 얘기했을 뿐이지 어떤 다른 연구는 양상의 변화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요. 오케이? 자, 민기식 선생. 예, 저는 저기 두 가지 질문을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그 강의에 대해서 기존의 선생님께서 누가 촬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이거 앞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봐. 예, 학문과 교육 그 시리즈랑 특히 중삼군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이 강의 자료를 이제 나중에 또 계속 다시 보면서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점에 좀 주의해서 보았으면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거기 1번이죠? 질문이? 네. 두 번째. 네. 나는 이번에 강의를 영상으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 영상은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길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은 내 여생보다는 생명이 더 길다고 보고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그냥 내 생각이 아무 후진이 없이
연결이 없이 사라진다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누구라도 나 같은 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내가 간 길을 이 흔적을 통해서 다시 또 재인식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물론 책도 남겼지만은 영상을 남기는 게 좋다 해서 일부러 녹화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녹화물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그래도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감식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나는 기대합니다. 오케이. 질문이. 예, 두 번째는 이제 강의 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선생님 책을 읽을 때 어떤 태도와 방법에서 이렇게 좀 선생님께서 좀 다른 색다른 말씀을 주실지 좀 기대가 돼서 적어봤습니다. 순서는 상중하대로 가는 게 좋고, 저서의 순서는 다르지만은 내가 그 저서를 출발할 때 순서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 상중 1, 2, 3 하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가령 중3에 맨 끝머리에 교육적인 신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분이 바로 나오죠. 이것도 엄격하게 계산해서 내가 거치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과 교육의 완벽한 어떤 조화를 의도하고 처음부터 썼다. 좋고,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우선 내 텍스트를 배우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저자와 자기 자신의 품위의 차이를 의식하라. 그리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활동과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는 그 책을 이해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적당하게 분류된 건 내가 얻어 찾아.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보기에 지득입니다. 증득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시간이 의외로 빨리 가는데 지금 내가 템포를 조정해야겠네. 10분만 쉽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35분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